자, 이나부중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2학기 시험 대비 특강. 자, 선생님이 1학기 때 대비 특강을 만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막 너무 길어서 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또 듣질 못했어 가지고요. 2학기 때는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올렸던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마지막 시험이고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비 특강을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잘 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선생님 기분 좋게 다시 한번 2학기 특강을 또 이렇게 2학기 고사 특강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영상 잘 보시고 시험 문제까지 잘 푸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번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잠깐 소개를 하면요. 특강은 총 두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사, 우리가 이번 2학기 고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사 부분을 특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 파트입니다. 한국사 파트는 비록 좀 현대사 부분이라서 좀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각 특강 이렇게 소개하는 것마다 특강 수업하는 것마다 선생님 이렇게 시간별로 몇 분대에 어떤 설명하고 몇 분대에 뭐 설명하고 밑에 달아놓을게요. 댓글로. 그래서 댓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유튜브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댓글 보면서 난 영국혁명이 부족했지. 그러면 영국혁명을 딱 클릭하시면 영국혁명 설명만 딱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시험을 못 보면 안 되겠죠. 역사는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험에 이 특강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한 친구들은 이런 특강보다도 기존에 있던 선생님 학습지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효과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겠죠. 선생님 말이 빠르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특강을 하려고 좀 말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홍보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요 특강 말고도 선생님이 서비스 하나를 더 준비했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나는 시험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옆에서 누가 좀 잡아줘야 공부를 합니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줌 독서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줌 독서실 온라인 클래스 란에서 줌 독서실 클릭하시고요. 각 시간대별 몇 교시가 있고요. 날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 타고 딱 들어오면 독서실처럼 딱 공부할 수 있게 화면 딱 켜놓고 선생님이 감독하에 50분간 1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플랫폼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줌 독서실 관련한 설명은 줌 독서실 온라인 클래스 클릭하시면 거기다도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시험 특강, 세계사 파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요약지요. 이제 요약 핵심 정리, 프린트를 보면 총 26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요. 26개의 주제 중에서, 한국사가 총 몇 번부터냐면 여러분들 혹시 학습지 있으면 펴시면요. 한국사가 21번부터 26번까지고요. 세계사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보다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짧은 범위로 줄여놨으니까 이 학습지를 꼭 잘 참고하셔서 시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시험 대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시민계급이 주도한 영국혁명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주제는 영국혁명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혁명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고요. 혁명이고 두 번째는 명예혁명이다.
그쵸? 요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린트 보시면 천교도 혁명의 원인이라고 보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였잖아요. 근데 명예혁명도 전제 정치 때문에 난 거라서 요 두 혁명의 공통된 원인은 뭐였다? 그쵸? 의회와 왕권의 대립. 자, 요 의회와 왕권 간의 대립. 즉, 이 왕권은 뭘 주장하는 거야? 전제 정치를 주장하는 거고요. 의회는 아니다. 의회 중심으로 너무 왕권이 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 대립 구도 속에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수업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청교도혁명자들이 이 청교도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과도한 세금, 국가에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들의 손을 이제 의회가 들어주게 되고 또 왕권이 전제 정치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크로멜. 그래서 이 크로멜의 등장으로, 이 크로멜은 뭘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쵸? 이 크로멜은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이죠. 공화정. 그래서 전제정치를 하다가, 청교도혁명 때 전제정치를 하다가 크로멜 때 공화정을 갔다가 명예혁명 전에 다시 전제정치로 갔다가 명예혁명이 끝나고 입헌군주제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국혁명에서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청교도혁명에서 중요했던 문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청청 권리청원. 청교도혁명은 권리청원. 명예혁명은 권리장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혁명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영국혁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영국은 항상 어떤 스타일이라 그랬어? 항상 뭐가 빨라. 그래서 혁명도 항상 먼저 일어났고, 경제성장도 굉장히 빨라. 특히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어디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그쵸. 영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영국은 항상 빠른 국가. 영국이 스타트를 합니다. 자, 산업혁명은요, 먼저 거기 보면 산업혁명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산업혁명의 배경. 자, 산업혁명은 거기 보면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본이 굉장히 많아. 돈이 많아야 뭘 하지. 그래서 자본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만 많으면 뭐해? 자원도 많아야지.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았다. 자원도 많고 돈도 많았어. 그런데 혁명도 먼저 발생해서 혁명까지 끝내놓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땠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였다. 정치적 안정도 돼 있는 상태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자체도 풍부했다.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국가가 뭐였다고? 영국이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자는 기계와 공업의 발달. 자, 이거는 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산업혁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계와 공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 산업혁명의 과정에 먼저 면직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요. 면직물 수요가 많았다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 면을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를 했어요.
많이 찍어내야 돼. 많이 찍어내야 돼.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기계의 발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계의 발명. 그런데 면을 찍어냈던 기계가 뭐였어요? 방직기라는 기계였죠. 선생님이 수업 때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방직기. 자, 이렇게 기계까지 만들어졌으면 이 기계를 돌릴 큰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이 설립이 되고요. 공장까지 설립이 되니까 이제 이런 기계들을 돌리고 공장까지 돌리는데 이 기계를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증기를 통해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겠다 이거지. 그 전까지는 기계가 많아도 다 사람 손으로 돌리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고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으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노동력도 없으면 되게 가난한 국가가 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문제, 요거에 대한 주제인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도시화. 당연히 이제 농촌에서 어디로 넘어와? 도시로 넘어오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이제 돈이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는 이제 공장제, 공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프린트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본가가 등장을 하게 된다. 돈 많은 사람, 공장을 돌리는 공장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자본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교통. 아까 증기기관, 이런 증기기관으로 인한 증기기관 차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전신이라든지 전화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교통과 통신으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래서 교류의 활발. 교류가 활발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할까?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 자, 사회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노동자들이 이제는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많은 생산량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택배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은 택배 물량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는 그런 모습이 요즘도 나타나지만 예전에는 공장을 돌릴 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리다 보니까 과로사, 더군다나 값싼 노동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동 착취 이런 것들이 노동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돈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궁핍하게 살다 보니까 빈부격차, 그다음에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이 심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놈들이 더한다라고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봉사하는 게 아니라 더 챙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세력들이 나타냈는데 그 비판 세력,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뭐로 나타나? 사회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였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주제를 한 번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프랑스 혁명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여기 4번 주제까지는 그래도 좀 따라오는데 이상하게 프랑스 혁명부터는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 프린트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어. 구제도가 뭐냐? 거기 써 있죠. 특정 계급, 특정 신분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누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누구는 세금도 내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불평등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린 뭐라 그런다? 구제도의 모순이다. 그런데 이 구제도의 모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프랑스의 계급 구조에 따라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 위에는 1신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분층에서 중간에는 2신분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3신분층이 있었는데, 요 신분 간의 계층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한 거죠. 1신분과 2신분은 귀족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면세의 특권이 있었던 거지. 세금을 안 내. 그런데 멀은 참여에 정치에는 참여를 하는 거야. 3신분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 그런데 어디에 참여를 못해?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신분과 2신분이 합쳐가지고 3신분과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 구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6번 주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 혁명의 과정. 자, 먼저 프랑스 혁명은요,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삼부회 소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부회를 왜 소집하냐면, 당시에 프랑스가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삼부회에서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세금 징수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3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신분, 2신분, 3신분인데 1신분, 2신분은 이 3부에서 투표를 어떻게 하자 그래? 계급별로 합시다. 계급별 한 표. 계급별로 의견을 모아서 요게 하나 표, 요게 한 표가 되는 거고 요게 한 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1신분과 2신분은 같은 귀족계층으로서 같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인데 어떤 주제가 나오건 이들은 합쳐가지고 결국 2표가 나올 거고 얘네들은 1표가 나올 텐데 무조건 뭘 해도 얘네들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3신분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야.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맨날 우리가 지는 거 아니니? 따라서 신분별로 하지 말고 머릿수, 숫자로 다수결로 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부회를 소집했는데 그 3부회 소집 과정에서 이렇게 신분별로 대립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3신분이 에이씨 나와야지. 나 여기 더러워서 못 살겠어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이제 테니스 코트로 가는 겁니다. 테니스 코트로 가서 선언을 합니다. 3신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3부의 불만을 가진 거지. 이 구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친 게 테니스 코트의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니스 코트의 선언 이후에 이 3신분들끼리 뭘 구성하냐면요. 국민의회라는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의회를 구성을 해요. 자, 국민의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의회가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회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먼저 국민의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봉건제를 폐지하자. 봉건제 폐지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산물이야? 봉건제의 어떤 결과물이잖아. 이런 것들 너무 부당하다. 신분에 의해서 누군가는 귀족을 특권을 다 갖고 누군가는 특권을 못 갖는 이런 봉건 사회를 폐지합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과격한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서 무기 탈취하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선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권 선언을 발표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 인권 선언이 프랑스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권리,
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인권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 이념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의회는 인권 선언까지 발표하고 우린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래서 국민의회가 해산을 하고 그 해산과 동시에 새로운 집단인 입법의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입법의회는 뭘 하는 기관인가? 입법하는 거야. 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헌법, 법을 이때부터 제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설명을 할 때,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항상 사건이 많으면 시간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라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혁명도 그랬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계속 보시면, 그래서 밑에 보면 인권선언에 대한 내용 있죠. 내용은 당연히 여기 안에 자유, 평등, 국민주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재산권이라는 권리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는 당연히 군주제의 충격을 먹었겠죠.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프랑스 혁명 자체는 나중에 유럽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럽 전 나라에 이런 혁명의 물결이 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유럽에 있던 군주들은 기분이 나빴고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인권선언 자체가 유럽 군주제에 충격을 먹었다. 혹시나 우리 다른 나라들도 혁명을 발생시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갖게 한 거죠. 자, 그리고 한계는 여기도 참정권 자체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라던가 여성에게는 참정권 부여가 안 됐다라는 점이 조금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프랑스 혁명 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7번 주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 주제 보겠습니다. 좀 빠르죠? 빨라도 여러분들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 배웠던 거 상기시키면서 들으세요. 이건 시험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수가 없어. 7번 볼게. 7번은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인데요. 거기 보면 루이 16세의 처형과 나폴레옹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회가 나오고요. 그냥 곧바로 넘어가서 입법의회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국민공회라는 집단이 다시 나옵니다. 즉, 자, 입법의회로 입헌군주제로 잠깐 갔다가 국민공회에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공화정. 자,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처형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이 16세가 처형되고요. 이 국민공회를 이끌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면서, 그쵸, 로베스 피에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정치를 펼쳤다고요? 공포 정치를 펼쳤다. 공포 정치. 그래서 겁나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민 총동원령,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통치했던 게 공포정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포정치에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 공포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거고요. 로베스피에르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민공회 이후에 로베스피에르 집권하고, 로베스피에르가 죽고 나서 5명의 총재가 다스리는 총재정부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총재정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뭐가 등장하는 거야? 통령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짠하고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유럽 전역을 전쟁하면서 그렇게 유럽 전역을 전쟁하면서 쌓아놓던 그런 인맥이라든지 이런 지지도를 바탕으로 통령으로 딱 자리에 잡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통령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쳤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첫 번째로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고요. 법전도 편찬했고, 두 번째는 국민은행을 만들어서 은행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 그래서 학교.
이런 것들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책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지를 받다 보니까 통영정부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의 지지 속에서 나도 이제 통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딱 올라가서 이 프랑스를 통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정이라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뭐를 통해서라 그랬어요? 그렇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런 즉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7번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이제 8번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주제, 여기 칠판을 좀 볼게요. 8번 주제는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제정이 시작이 됐죠.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유럽 정복을 실시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 나라들과 싸웠는데 다 정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누구만 정복을 못했어? 영국만 정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을 빼고 나서 유럽 정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폴레옹은 저 영국을 정복하고 싶은데 저 영국이 말을 안 들어. 영국이 너무 버거워.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을 왕따시켜야 되겠다. 영국을 봉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대륙봉쇄령은 목적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위반해요? 그쵸. 러시아가 요거를 위반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괘씸하잖아,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를 치러 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를 원정을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춥고 기후, 자연환경을 잘 몰랐던 나폴레옹은 가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 기세가 한번 꺾였다 보니까 나머지 유럽 동맹들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쳐서 나폴레옹과 한바탕 붙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은 연이은 패배, 워털루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에 대해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폴레옹 유배를 떠나게 되고요. 그 유배지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정복하지 못했어? 영국을 정복하지 못했고,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대륙봉쇄령을 누가 어겼다고? 러시아가 어기게 되고, 러시아를 어겨서 러시아를 원정 떠났지만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9번째, 이제 빈체제에 가보겠습니다. 빈체제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빈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의 이념이 전파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혁명의 이념이 하나가 자유주의라는 이념이었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이었다. 그런데 이 이념을 이제 각 유럽에서 이제 이 이념을 받아들이면 군주의 자를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이념을 거부하고 이 이념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빈체제였습니다. 빈체제는 누구 주도로? 그렇죠. 오스트리아 주도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메테르니히라는 제상 주도로 만들어진 체제고요. 이 빈체제의 목적은 결국 그래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은 유럽의 질서를 이전으로? 혁명 이전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막 발생을 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절대 왕정, 군주의 말 한마디면 껌뻑 죽었던 그 이전 시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간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결과적으로는 빈체제가 성립이 되었다. 그리고 빈체제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4국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탄압했다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체제 이후에 빈체제는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뭐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야? 그렇지, 빈체제에 대한 저항인 거지.
빈체제에 대한 저항의 물결,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어떤 혁명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인데요. 7월 혁명의 원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프랑스 혁명으로 쭉쭉 시대를 이어온 혁명의 주도 국가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꺾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부르봉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을 해서 그 중에 샤를 10세라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얘가 너무도 심하게 전제 정치를 펼쳐. 이미 이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의 맛을 봤어. 자기네들이 자유를 이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시 샤를 10세가 와가지고 전제 정치를 펼치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루이 필립을 시민의 왕으로서 올립니다. 일단 시민의 왕으로서 올려요. 자, 왕이라는 거는 왕 자체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공화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마련된 거야? 입헌 군주제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루이 필립이라는 왕을 시민의 대표인 왕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루이 필립에 요구하면서 프랑스를 이끌어갈 수 있게 시민의 왕으로 올렸는데 바로 공화정으로 가지 않고 뭘로 갔다? 입헌 군주제로 일단 1차적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또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그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후에 10년 뒤에 다시 2월 혁명이 발생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유라기보다는 이미 자유를 얻은 상황에서 입헌 군주제란 자유를 얻은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자유에 대한 격차,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야. 그 자유가 바로 선거권에 대한 자유인 거죠. 내가 누구는 투표를 할 수 있고 누구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선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주도로 발생한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점차 선거권들이 많아지게 되고 입헌 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화정까지 갔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2월 혁명 끝에는 이 빈체제를 붕괴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유럽 각국에 다시 한번 전파가 돼요. 사실 빈체제로 인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한번 풀이 꺾였어. 움트려들었어.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킨 세력들도 금방 진압됐는데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혁명이 발생하니까 각 유럽 지역에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약소국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막 자유주의 혁명, 민족주의 혁명을 발생시키니까 이 빈체제도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11번 영국의 자유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어떤 국가라 그랬죠? 빠르다 영국. 항상 빨라, 항상 앞서 나가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혁명도 가장 먼저 발생했고 산업혁명도 가장 먼저 발생했어. 그러다 보니 이런 자유주의 흐름 자체도 다른 나라처럼 막 확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자유주의 혁명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영국은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큰 대립이 있다기보다는 선거권에 대한 문제로 자유주의 혁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혁명, 거기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었죠. 차티스트 운동. 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배경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누구는 왜 선거권 주고 누구는 선거권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누구는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누구는 안 가지게 되다 보니까 나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외친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렇지. 선거권 운동.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선거권 운동이 되고요.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발표하냐면 인민헌장이라는 헌장을 발표합니다. 이 인민헌장은 뭐야? 나도 선거권을 달라 라고 하면서 도장 딱 찍은 거야. 선거권 주세요 라고 외치는 헌장이에요. 뭐랑 비슷해? 인권선언이랑 비슷하죠. 인권선언이랑 비슷하죠. 인권선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인권선언은 프랑스야.
인민헌장은 영국 거고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결과 보시면 인민헌장에 담긴 요구사항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됐대. 점차 실현되는 거야. 영국은 지금 스타일이 어때? 그래서 프랑스는 막 치고받고 끌어내리고 막 이랬지만 영국은 점차 합의한대. 이게 왜 그런 거야? 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어. 이네 둘이 뭘 통해서 하는 거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야.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영국은 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 그 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한 와중에 그렇죠. 뭐였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유주의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는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의 통일 최근에 했던 수업이죠. 자, 이탈리아의 통일 보시면요. 통일을 위한 노력. 이탈리아 통일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랬냐면 이건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죠. 이제 너무해서 지겨울 수도 있어. 선생님이 얘기했죠.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흐름으로 이념이 전파되었다. 자유주의는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 민족주의는 통일과 민족 독립에 의해서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통일은 이탈리아 통일과 독일 통일을 볼 거고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민족주의인 거예요. 민족주의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 3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통일은 대표적으로 1번 마치니라는 인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카보우르라는 인물, 세 번째는 가리발디라는 인물, 요 세 인물이 중요합니다. 자, 마치니는요, 가장 먼저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마치니가 주도했던 것은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당을 이끌고 통일운동을 진행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치, 실패해요. 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거야. 야, 우리 통일하자 라고 외쳤는데 야, 뭔 통일이요. 괜히 막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니는 실패.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카보우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카보우르는 이제 그때 우리 이탈리아 설명했지만 이탈리아가 4가지로 쪼개져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탈리아 잠깐 그려보면 이탈리아 이렇게 그려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 이탈리아 왕국이 있었고 그렇죠. 이 가운데 교황령이 있었고 아래쪽에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렇게 4군데로 쪼개져 있었어.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탈리아는 쪼개져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쪼개져 있으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통일하겠다는 거지. 그중에 이 카보우르한 인물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할 건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얘는 위에서 아래로 통일을 하려고 했고 가리발디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보우르는 먼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라 그랬지. 여기가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를 먼저 물리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과정을 통일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는 누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야? 아래쪽에서는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리발디가 쭉쭉 올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시칠리아고 여기가 나폴리가 있는 곳인데 위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서 딱 겹쳐? 그치, 중앙쯤에서 카보우르랑 가리발디랑 딱 그 경계선이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리발디가 야,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니? 그냥 내가 통일했던 지역 너네 다 넘겨줄게 라고 하면서 가리발디가 카보우르한테 다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가 전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이 가운데 교황령과 여기 베네치아 이 부분까지 가져가는데 이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통일의 대표적인 3명을 기억해야 된다.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쳐봐.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통일까지 했고요. 13번째는 독일의 통일. 자, 독일이 통일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하냐면요. 독일의 대표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오스트리아가 좀 셌어. 오스트리아가 원래는 권력도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좀 권한도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계속 세고 있었어. 오스트리아는 좀 강대국이었고 프로이센은 그냥 밑에서 잔잔바리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프로이센이 이 자기네 주도로 통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요, 관세 동맹이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관세 동맹을 맺죠. 이 독일 여러 나라로 돼 있는 이 독일 안에 여러 나라들과 세금을 내지 않고 무역할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없는 그 동맹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뭐 어땠겠어? 야, 너 뭔데 깝치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야, 너 안 할 건 말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손을 누가 들어주냐면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관세 동맹을 맺고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이라 그래서 야, 우리는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의받을 수 없다. 강력하게 피와 그러니까 피와 철로 피혈자, 철자잖아. 그러니까 피와 철로 강력하게 통치를 해서 우리 강력한 독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비스마르크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가 야, 너희들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하나하나 얻지 않고 어떻게 통일할 수가 있어? 차근차근 해야지 라는 주장이었고 프로이센은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통일하자. 이런 주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프로이센은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센은 이미 동맹을 맺은 상태잖아. 여러 나라들과.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프로이센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치, 프랑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가 계속 성장하는 국가니까 얘네들 격파시키는 거에 집중을 했어. 얘네가 뜨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얘를 격파시키면 우리가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오스트리아는 이미 힘이 약해지는 국가에 속해 있었고 프로이센이 뜨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얘네들을 도와서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키니까 당연히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 성장에 프랑스가 깨갱 놀라게 되고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 프로이센은 계속 승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린트 보세요. 독일 통일의 과정 보시면 먼저 관세 동맹을 결성한다. 프로이센 주도로.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젠 피와 철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한판 붙자라고 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게 됩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은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도와주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격파됐고 나중에 이제 이 프로이센 주도로 북독일 연방이라는 독일 연방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 이들과 프랑스가 또 한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 속에서 프로이센이 이기게 되고 거기서 독일 제국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독일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독일 통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4번 미국 혁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미국 혁명까지 왔죠. 자, 우리가 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국 혁명 공부했고 프랑스 혁명 공부했고 이제 미국 혁명 공부할 차례죠. 미국 혁명 자체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혁명의 전개 첫 번째 미국 혁명은 먼저 미국 혁명 보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먼저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게 뭐냐? 이제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어? 그냥 놔뒀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그냥 식민지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고 가끔씩 세금이나 잘 내.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유럽에서 했던 7년 전쟁이라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돈이 없어진 거야. 재정이 부족해진 거지.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게 요구합니다. 야, 세금 내. 이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 아니 그동안 걷지 않다가 왜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거죠? 라고 하니까 영국이 내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우리 계속 이렇게 영국에
식민지로 살 거야? 아니면 독립을 할래?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발생한 게 미국의 독립혁명이었죠. 그러면 그 독립혁명의 전개 과정 속에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14번 미국 혁명. 무슨 사건? 보스턴 차 사건. 이게 뭐였어? 보스턴 항구에 차를 끌고 영국이 들어온 거야. 마시는 차 더미를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거를 차세를 받아야 되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이거를 다 바다에 갖다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그쵸, 우리가 갖고 온 물건을 다 갖다 버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바탕 싸움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의를 해야지! 라면서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대륙회의를 하게 돼요. 대륙회의를 하게 되고, 이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영국이랑 싸워? 말어? 어떻게 항복해? 이러다가, 아니, 싸우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싸우자라는 의견이 어디서 이제 전쟁이 펼치게 된 거야?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렉싱턴 전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싸워봤더니 어때? 싸워볼만 한 거야.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랑 한번 붙어보니까 싸울만 한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민병대 대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라는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한다. 미국 승리에는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이 미국 승리를 이제 딱 도장 찍는 파리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파리 조약을 딱 맺게 되면서 미국의 승리가 인정이 되고 독립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 조약 이후에, 그쵸, 이제는 진짜 아메리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미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게 되고요. 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결국에는 공화정이고, 또 뭐의 분립? 그쵸, 3권이 분립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권 분립. 그래서 공화정과 3권 분립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외부적으로 적을 물리쳤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렇지, 항상 패턴은 내부적인 전쟁. 그래서 남북전쟁이 발생을 한다. 자, 남북전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남부와 북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부와 북부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꼭 잘 기억을 하세요. 남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남부는 어떤 모습이 발달했냐면, 농장이 발달했어요, 농장. 그러니까 농장이 발달했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많아야지. 근데 농장의 노동력을 한 명 한 명 다 사가지고 얘네들을 하면 대농장을 경영한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예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제를 어떻게 하겠어? 찬성하겠지. 그치?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예가 필요 없어. 노예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노예제를 폐지하겠지. 폐지를 주장하겠지. 그러니까 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남부와 북부 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면 갑자기 링컨이 등장을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딱 나와서 나는 노예제 폐지를 찬성한다. 노예제 폐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링컨이 노예제를 반대를 하니까 당연히 누가 이거를 거부하겠어? 남부 애들은 노예제를 찬성하는데 링컨이 나와서 노예제를 반대하니까 야, 우리끼리 따로 나와. 그래서 남부
연합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연합을 결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남부가 북부랑 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 그쵸.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북부가 주장했던 게 뭐였죠? 노예제 폐지였잖아.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부가 승리. 요런 모습들. 그래서 남북전쟁은 남부와 북부 간의 대립이었고, 어떤 지역에서 노예제를 찬성하고 폐지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이겼다고? 북부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노예제는 폐지가 됐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은 노예제의 폐지, 그리고 점차 영토가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이죠? 16번 라틴 아메리카의 배경, 독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자,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했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중에서 민족주의는 독립, 그 다음에 통일. 그죠? 그래서 통일은 아까 말했지 이탈리아와 독일.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6번 라틴 아메리카 볼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얘기했죠. 독립 배경. 그쵸? 어떻게 공부하면 돼? 독립의 배경. 그 다음에 독립 전개. 그 다음에 독립의 결과.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독립 배경이 뭐였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너무나게 착취를 심하게 하는 거야. 여기 프린트 보면 금, 은, 사탕수수, 대농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착취가 심해지는데, 근데 뭐가 이제 갑자기 들어와?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을 했네. 미국에서 독립을 했네. 야, 이거 우리도 해볼까? 라는 이런 이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립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 주도로 했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었죠. 시몬 볼리바르 주도로 독립을 진행하는데, 각각의 나라들이 어디로부터 독립하는지를 좀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티. 자, 아이티는 거기 보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베네수엘라, 어디로부터 독립?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다. 브라질, 그렇죠.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다. 그리고 여기 멕시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티라고 얘기했죠. 왜? 아이티는 그쵸, 먼저 가장 최초로 독립한 아이티 공화국으로 최초로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 과정 속에서 당연히 탄압이 있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메테르니히가 등장을 했고, 이 메테르니히가 이렇게 독립하는 세력들을 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탄압을 했는데 또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어. 지지는 누가 했어? 첫 번째로 미국이 지지했지. 왜? 멀로 선언을 했으니까. 멀로 선언이 뭐죠? 야, 유럽, 너희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관심 좀 가지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미국이 멀로 선언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고요. 또 영국, 당연히 영국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쪽 나라들 보면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이쪽 나라에 대한 어떤 식민지가 있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차라리 다른 나라들이 다 독립시키고 얘네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해가지고 이권을 가져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독립이 전개됐다. 자, 그럼 독립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독립 결과. 자, 외부적인 이런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독립을 했어. 그러면 패턴이 항상 어땠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그랬죠. 독립 결과는요.
독립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였죠? 그렇죠. 크리오라는 세력이었어요. 크리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원래 에스파냐에 있던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원주민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에스파냐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본국 에스파냐에서는 차별을 받았던 세력들이었고 이 크리오들은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본국과는 떨어지면서 라틴 아메리카만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 크리오 주도로 독립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오가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서 사회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독립 결과 이 사회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17번 주제 보시면요. 독립 후 라틴 아메리카의 혼란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 첫 번째, 크리오가 사회적 지위의 유지로 인한 갈등. 그렇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그 독립에 대한 어떤 지위, 독립 이후에 이쪽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권력을 잡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견제를 하니까 그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독립 과정 속에서 군벌이 발생하지. 당연히 독립을 어떻게 그냥 만세만 부르면서 독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고 총을 쐈을 텐데 그 속에서 군인들이 성장을 했을 것이고 이 군인들 성장 속에서 군벌이 이제 폭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국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아까 말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뭘로 선언을 했지만 결국 독립 이후에는 그쵸 쿠바라는 애들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본인들도 어떤 식민지에 있다가 벗어난 국가였지만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의 쿠바 이쪽 지역을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이 다시 이쪽을 좀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크리오의 어떤 정의라든지 크리오의 역할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제국주의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국주의는 최근에 했던 거다. 제국주의가 뭐라고? 프린트 보세요. 제국주의.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발전, 그러니까 제국주의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 근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원료가 값싸지고, 상품 판매가 필요하고,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 인구를 과잉으로 이제 많아지니까 인구를 보낼 어떤 나라가 필요했어. 즉, 원료를 값싸게 가져오고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또 갖다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 또 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게 된 거야? 식민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의 정의를 좀 잘 읽어보세요. 19세기에 열강이,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적 힘을 이용을 해서 이권을 확보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다. 즉,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또, 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살아남아서 약소국들을 다 지배해야 돼. 적자생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주제입니다.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해야 돼서 아직 뭐 수업을 안 들은 친구도 있고, 이미 듣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19번. 이미 다 공부를 했다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분할이에요. 아시아의 분할. 20번은 아프리카의 분할. 자, 20번은 아프리카의 분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국주의가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약소국으로 들어가면서 땅덩어리 자기네들끼리 나눠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시아가 어떻게 분할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 표를 좀 잘 기억하세요. 영국은 어디? 그쵸?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또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 연방 그쪽을 지배했습니다. 그 나라들 잘 체크해 주세요. 지금 말하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또 인도, 말레이 이런 나라들을 가서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고요. 네덜란드는 그쵸 인도네시아를 침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쵸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어가면서 조선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연해주 가져가게 되고요. 미국은 에스파냐 물리치면서 필리핀 가져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그쵸 체크 잘 해주세요.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인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어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연해주.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 잘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베트남. 요 나라들을 분할해서 가져갔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마지막 20번입니다. 세계사 마지막 20번. 아프리카의 분할. 자,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분할은 거기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를 분할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쭉 그려볼까?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잖아. 아프리카 영국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영국은 아래로 내려가. 이게 바로 종단 정책이라는 거예요. 종단 정책. 이렇게 정복을 해가. 프랑스는 횡단 옆으로 가. 그래서 이거는 횡단 정책. 그래서 종단은 뭐? 영국. 횡단은 누구? 프랑스. 그러니 어디서 마주쳐? 요 가운데서 마주치잖아. 여기서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파쇼다라는 지역입니다. 파쇼다. 그래서 파쇼다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판 붙었던 사건이 파쇼다 사건입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프랑스가 모로코라는 지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 모로코라는 지역에서 독일과 한판 붙었던 게 또 있어요. 프랑스가 독일이랑 붙었던 거 바로 모로코 사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랑스랑 독일이 붙었던 거는 모로코 사건,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건 파쇼다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과정까지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도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지도 내려오는 건 종단 정책 영국, 옆으로 가는 건 횡단 정책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가 한바탕 붙었던 사건이 파쇼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 주제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사는 정리 다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사 정리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